무례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들어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딸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반박했습니다. 예비사위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친구끼리 그냥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든 건 너네 어머니라고. 농담? 농담이라고? 너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똑똑히 봤잖아.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지곤 하죠. 오늘 나눌 이야기도 그런 인생의 깊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영의 어머니의 사연은 어린 시절 가난 속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통해 어떻게 그녀가 인생의 많은 시련을 겪고 이겨내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통과 모멸감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영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야 했고 그 결과 그녀는 학업을 이어가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학교에서 매달 내야 하는 육성회비는 항상 문제가 되었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그 창피함이 교실에서 모두에게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학교에 나왔던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조회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부른 후 육성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김영희, 라고 크게 외쳤을 때 교실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이번 달도 육성회비 안 냈구나?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희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이번 달에 꼭 내야 해. 계속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니? 선생님은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점점 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 교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영주가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쟤네 집은 맨날 돈 없대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학교 다니지 말라던데? 영주의 말에 교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주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늘 새 옷을 입고 학교에 왔고 그때마다 친구들은 영주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자신보다 못 사는 아이들을 깔보는 것을 즐겼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영희를 타겟으로 삼아 괴롭혔습니다. 너희 집은 돈도 없으면서 왜 학교에 오는 거야? 그냥 집에 있지 그랬어. 영주의 비웃음 섞인 말에 친구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영주는 매일같이 영희를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꺼내 먹는 시간이 다가왔고 이때가 되면 영희는 항상 위축되었습니다. 영주의 도시락은 항상 화려하고 다양한 반찬들로 가득했지만 영희의 도시락은 항상 흰밥과 김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며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그날도 새로 산 프랑크 소시지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엄마가 프랑크 소시지를 넣어줬어. 완전 맛있겠지? 영주는 도시락을 자랑스럽게 열어 보이며 주변 친구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친구들은 영주의 도시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차마 자신의 도시락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김치와 흰밥뿐인 도시락이었기 때문이죠.
영희는 조용히 도시락을 뒤로 밀어두고 그저 앉아서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주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는 도시락 안 먹어? 아니면 오늘도 김치만 있어? 영주는 일부러 소리 높여 말하며 영희를 비웃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또 한 번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무거워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는 속상한 마음을 엄마에게 쏟아냈습니다. 엄마, 왜 우리 집은 맨날 김치만 줘? 나도 프랑크 소시지 먹고 싶어. 영희는 억울한 마음에 울먹이며 엄마에게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알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처지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결국 옆집의 일손을 도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분홍 소시지를 사왔습니다. 프랑크 소시지는 아니었지만 딸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었죠.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소시지를 정성껏 구워 다음 날 아침 영희와 오빠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분홍 소시지가 들어간 도시락을 보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빨리 점심시간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고 영희는 자신 있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분홍 소시지가 반짝이는 도시락을 보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영주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너 소시지네? 어디서 샀어? 누구 거 훔친 거 아니야? 영주는 비웃으며 영희의 도시락을 흘끗 보더니 일부러 몸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도시락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로 부딪혔네? 영주는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슬펐던 것은 그 도시락을 다시 주워 먹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떨어진 소시지를 주우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영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어진 건 거지들이나 먹는 거야. 아, 맞다. 넌 거지였지? 그럼 이것도 한번 먹어봐. 그리고는 영희의 도시락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밥과 소시지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친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 집은 제대로 된 반찬도 없으면서 뭘 먹어? 너한텐 김치가 제일 잘 어울려. 그 순간 영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이미 엉망이 되어버린 도시락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주를 달래는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영주야, 다음엔 좀 더 조심해야지. 옷에 뭐라도 묻어옷이 망치면 안 되잖아. 그날 영희는 도시락을 그대로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끝내 먹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다시는 그날의 도시락을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애써 준비해준 소중한 도시락을 망친 사실을 차마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중학교에 가는 것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너무나 괴로웠고 특히 영주와 다시 마주치지 않는 삶을 꿈꿨기 때문이었죠. 영주는 영희의 어린 시절을 악몽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가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했습니다. 다행히도 영희의 큰오빠가 회사에 취직하면서 집안 사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영희는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운은 영희와 영주가 같은 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영주는 마치 영희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영희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주는 이미 또 다른 가난한 친구를 괴롭히며 새로운 타겟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중학교 시절을 최대한 조용히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주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학교에서는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끔씩 복도나 운동장에서 영주를 마주칠 때도 있었지만 영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주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느라 바빴기에 다행히 영희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비교적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초등학교 때처럼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영희는 조용히 자신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저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영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맘때쯤 영희의 집안 사정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던 아버지께서도 큰오빠의 도움으로 자전거 수리점을 열게 되었고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큰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으며 가족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영희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고 대학에 가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희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아서 반에서 5등 안에 들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영희를 격려해 주었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영희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학업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때가 자신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중 저 멀리서 2명의 여고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영희의 웃음은 멈췄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영주였기 때문입니다. 영희는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영주가 자신을 괴롭혔던 기억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최대한 빨리 그들 앞을 지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영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거지영이. 어디 가냐? 영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려 했습니다. 무시하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영희의 머리카락을 잡아챘습니다. 거지 새끼가 내 말을 무시해? 영희는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영주가 따라와서 영희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긴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넘어져 아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영주는 영희의 위에 서서 거지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대학 갈 꿈이라도 꾸고 있냐? 돈 없으면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이 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왔냐, 거지 주제? 영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주의 모욕적인 말들은 끝없이 이어졌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마저도 그 상황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영희의 친구들이 달려와 영주를 말리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됐어, 그만둬. 친구들이 말리자 영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영주는 끝까지 영희를 향해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갈 수 있는 데는 없어. 돈도 없으면서 헛된 꿈 꾸지 마. 지주제에 무슨 참고서는 뭔 참고서야. 영희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머리에서 느껴지는 통증도 잊을 만큼 마음속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집에 돌아왔지만 그날의 모욕적인 기억은 영희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영희는 그날 이후로 영주와 다시 마주치지 않으려 더욱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처를 딛고 더욱 열심히 공부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영주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지만 영희는 절대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괜찮은 여자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절히 바라던 대학 진학이었기에 영희는 자신이 원하는 상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평온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린 시절의 괴롭힘과 가난에서 벗어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대학교에서는 학문에 매진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세웠습니다. 영희는 돈을 벌어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경대에 진학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죠. 재정적인 자유와 안정은 영희가 평생 갈망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그녀는 학업뿐만 아니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희는 졸업 후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은행에서의 첫 직장은 고된 일이었지만 영희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그녀의 삶을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남편은 영희보다 2직급이 높았고 성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항상 친절하고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영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늘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좋은 상사로만 여겼던 그와 점차 가까워지며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영희의 삶에서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기대 이상으로 즐겁고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한결같이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런 남편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2명의 귀여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과 딸 2아이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영희는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은행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2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응원과 함께 영희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육아에 전념한 덕분에 2아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심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영희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시간 외에는 자신의 시간도 필요했고 경제적인 자립 또한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영희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녀가 다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속한 회사의 네트워크 덕분에 영희는 일반 사기업에 다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다시 복귀한 영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성실했고 그동안의 육아 경험 덕분에 시간 관리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으며 인정받았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영희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가 다가오자 영희는 그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들과 딸을 정성껏 키워냈고 이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는 사실은 영희에게 뿌듯함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비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고 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는 딸이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영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지만 이상하게도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그저 단순한 걱정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예감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견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하며 딸과 예비사위의 행복한 미래를 기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딸은 눈부시게 예쁘고 행복해 보였고
예비사위도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 사돈으로 나온 여성을 보는 순간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사돈으로 나온 사람은 바로 과거 영희를 괴롭혔던 영주였습니다. 영주는 여전히 화려하고 부유해 보였고 시간이 흘렀어도 그 기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주도 영희를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어두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주의 미소는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과거의 상처를 일깨우는 신호 같았습니다. 어머, 거지영이? 너가 정말 그때 그 애 맞아? 와, 진짜 못 알아볼 뻔했네.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애가 딸은 이렇게 잘 키웠네? 사람 일 참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에게 하지 못할 말조차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진짜 영희 맞네. 아니, 내가 잘못 봤나 했어. 여보, 영희가 내 동창이야. 근데 되게 비참하게 살았거든. 늘 찢어진 옷에 먹을 것도 없고 냄새도 나고. 근데 너가 이렇게 멋진 우리 아들을 사위로 두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 영주는 이어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남편분은 말짱하시네. 근데 남편분은 알까? 너가 어떤 애였는지. 아, 그 가난하고 초라했던 모습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 그래도 지금은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야. 축하해. 영주는 마치 어릴 적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영희를 무시하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냈습니다. 영희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죠. 영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고 영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예비사위와 딸이 있는 자리에서 영주는 거침없이 과거의 일을 들춰냈습니다. 예비사위와 딸은 영주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특히 딸은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는 상황에 화가 났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예비사위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고 영주의 말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영희를 변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견례는 딸의 행복을 위한 자리여야 했지만 영주는 그 자리를 자신을 공격하고 과거를 다시 상기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더 이상 딸과 예비사위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다시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영주가 여전히 자신을 깔보는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 영희의 속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상대편 사돈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둘러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남편은 영희의 팔을 붙잡으며 진정시키려 했고 사돈 역시 영주를 말리려 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그만하자. 다들 진정하자고. 하지만 영주는 고개를 돌려 냉소 가득한 얼굴로 단호하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진정해?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다고 진정을 해?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속엔 자신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고 그 차가운 태도에 더 이상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자리한 그 순간 영희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주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조용해졌고 자신은 또 혼자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영주는 상견례 내내 영희를 향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을 지켜보던 예비사위도 점차 그의 태도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주가 하는 말을 조금씩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더니 결국 예비사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충격이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자라신 건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님이랑 너무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집안하고 좀 다르시네요. 예비사위의 그 말은 영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행복을 위해 이 결혼을 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영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은 놀라서 예비사위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딸 앞에서 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혼자 화장실에 가서 숨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도착하자 영주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그 순간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문을 닫고 다시 한번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는 문을 닫고 조용히 그러나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섭지도 않니? 너 참 뻔뻔하다.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네 주제가 변했을 거라 생각해? 그 착각이 웃기네. 네 딸이 결혼하려는 집안이 너처럼 초라한 사람이랑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감히 끼어들 생각을 하지? 영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너무도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뒀던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차분하려 했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영주, 너도 변한 게 없구나.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그 태도 말이야. 네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그 속은 여전히 텅 비었잖아. 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 우월감에 취해 사는 게 네 전부겠지. 근데 난 그런 내가 더 불쌍해. 돈이 많아도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는 게 네 진짜 불행이야. 영희는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영주는 처음으로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건 잠시였다. 영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자격?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내 딸도 잘 키웠고. 우린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처럼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지 않아. 그게 너랑 나의 가장 큰 차이야. 영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영주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영희의 말에 영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영주는 그 말을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영희의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영희는 충격에 잠시 머뭇했지만 곧바로 영주를 향해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격하게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어린 시절의 괴롭힘을 참았던 영희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싸움이 격해지며 큰 소리가 화장실 밖까지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화장실 근처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딸을 무작정 데리고 상견례장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딸이 영희의 손을 붙잡으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로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게 둘 수 없어. 영희는 단호하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고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표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비사위가 달려나와 영희와 딸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렇게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직 얘기도 다 못 끝냈잖아요. 그러나 영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못하겠구나.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하지만 너 같은 사람 그리고 너희 집안과는 우리 딸을 결코 결혼시킬 수 없어. 예비사위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을 그렇게 지키고 싶으신 거라면 할 말은 없겠네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비사위는 딸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뒤돌아 상견례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희는 딸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 한편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과 엮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난 그날 저녁 딸은 예비사위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고 다정했던 예비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사돈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이제는 예비사위와의 관계마저 그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날의 일을 되짚어보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사위가 다가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었어?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친절함이나 배려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무례했다고?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들어도 된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해? 딸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반박했습니다. 예비사위는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친구끼리 그냥 농담으로 말씀하신 거잖아. 왜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게 만든 건 너네 어머니라고. 농담? 농담이라고? 너네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해?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니네 엄마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똑똑히 봤잖아. 딸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예비사위가 자신과 가족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엄마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를 그 자리에서 모욕해? 우리 엄마가 가난하게 자랐다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게 농담이야?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어땠든 간에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용납 안 해. 상견례에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우리 집안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네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라고. 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자니 마음속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니네 어머니가 먼저 시작한 거였어. 우리 엄마는 그저 참으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니네 엄마가 계속해서 엄마를 깎아내렸고 그걸 너가 다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와서 우리 엄마한테 무례했다니 그게 말이 돼? 남자친구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희 집안이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다 끝내자고? 딸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맞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이 결혼 안 해. 너가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었다면 니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무시했을 때 나서서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어? 남자친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차가운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둘 사이에 있던 사랑마저도 그날의 상처로 인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남자친구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그동안 널 사랑했던 마음도 이제는 사라졌어. 그 말을 남기고 딸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혼자 남아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남자친구와의 기억을 점차 잊어가려 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벌어진 일과 남자친구의 모욕적인 말들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며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노력했죠. 그러나 남자친구는 그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딸을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딸은 그런 남자친구를 계속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 깊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다시 만나려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되어 딸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제 그만 좀 도망가. 한 번만 내 얘기를 들어봐. 전 남자친구는 다급한 표정으로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너?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했잖아. 딸은 단호하게 말하며 손목을 빼내려 했지만 그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넌 도망치지 못해. 상견례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너가 무시하고 도망가는 거잖아.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건 너가 우리 엄마를 모욕했기 때문이야.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딸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래? 그 가난한 주제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어놓고선? 니네 엄마나 너나 똑같아. 내가 도대체 가난한 집안에서 뭘 기대한 거지?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딸의 가슴을 다시 후벼 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끄집어내며 딸과 어머니를 모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자존심만 세네? 네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우리 집안이랑 비교도 안 되잖아.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서 우위에 있다는 듯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순간 딸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반박하기도 전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손을 들어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딸은 충격에 휘청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 네 잘못이야. 네가 다 망쳤어. 그는 소리치며 그녀를 계속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사 건물에서 나오던 부장님과 이사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와 예비사위를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전 남자친구를 밀어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사님 또한 상황을 파악한 뒤 즉시 그를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전 남자친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만큼 이사님과 부장님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은 곧바로 회사에 보고되었고 그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큰 논란이 되었고 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의 모든 평판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딸에게 가한 폭력은 그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이 일 이후 전 남자친구는 해고까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회사는 그를 다른 지방으로 발령 보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더 이상 같은 사무실에서 딸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그는 발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딸을 괴롭히려 했지만 딸은 단호하게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딸의 앞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영주였습니다. 영주가 딸을 쫓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망쳐놔? 네 엄마가 그딴 식으로 굴더니 결국 딸도 똑같구나. 영주는 딸에게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아들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고 그와 딸의 결혼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딸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영주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위협적인 태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과 결혼을 망친 거야. 너가 내 아들을 더럽혔어. 딸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영주의 폭언에도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영주는 딸을 밀치고 심지어 손을 들어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딸은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영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영주는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주는 딸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호하게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전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한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딸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경찰에게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영주는 결국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딸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딸은 회사에서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마음도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딸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딸과 새로운 남자친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딸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은 매우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진심으로 반겨주었고 딸의 가족에게도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딸이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라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이 상견례는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그녀의 부모 역시 딸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딸은 결국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인생 채널에서 전해드린 김영의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복한 인생 채널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